10년 전쯤에 조지 소로스의 투기펀드가 역외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를 공격했는데요. 치열한 공방 속에 중국 정부가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4조 달러였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나 줄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 조금 더 있으니까 누가 봐도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달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달러로 해외 투자를 늘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1,300원만 넘어도 아주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1,400원대 후반까지 간 환율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 주간 경제 흐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어이지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업인들은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높은 환율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딱 이맘때쯤이면 수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정유, 항공, 철강, 면세 이렇게 환율에 좀 민감한 기업들 네. 대상으로 내년도 예상 환율 밴드를 정하고 경영 계획을 세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로 고환율을 전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기업, 금융사, 외환 담당자 1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 올해 하반기보다 더 높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제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언론들도 다 이게 이제 뉴 노멀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놓던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2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고환율을 계속 갈 것이다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해외 투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과거 위기 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고환율, 지금의 고환율은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은 단순히 경제가 좀 불안해서 높은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가 늘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묶어두는 돈의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외 순 투자 자산 1조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해외로 나간 돈이 계속해서 좀 불어나고 있는 구조라는 건데요. 게다가 그 달러 수요가 강력하게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 정말 많이 접하시잖아요. 이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에만 60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라의 큰 손이라 불리는 이 국민연금도 전체 투자금의 35%를 해외 주식에 배분을 하면서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환율 자체가 쉽게 내려가지가 않고요. 계속해서 고환율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고환율을 압박하는 대외 요소들이, 대외 환경들이 많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월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뛰어넘는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서 소위 말해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 그 설문조사에서 복수로 이 응답을 할 수가 있었던 항목이 있었는데요. 왜 고환율을 전망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환 수급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담을 꼽은 경우인데요. 네. 이것도 전체의 47%에 달했고요. 우리가 해마다 최대 200억 달러씩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도 32%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마다 미국에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200억 달러. 예. 이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답한 분들이 47%나 돼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정부가 이제 외환 보유고 운용해서 얻는 수익으로 해마다 200억 달러 이렇게 추정이 나오는데 이걸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설명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 섞인 이야기들이 네. 반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달러 상승을 또 부추기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외환 보유고 굴려서 그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부족하면 또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환율이 높아질
그런 요인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환율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게 아주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도 표현 많이 하는데요. 쉽게 설명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중간재 수입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 아니냐라고도 보시는데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재 측면에서 같은 양의 달러 표시 물건을 팔면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이 붙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생깁니다.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최종재 잘 팔아서 돈 벌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쓰는데 그렇죠. 네. 국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때문에 힘들어서 전혀 체감을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 대기업과 내수 민생 경제 이중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좀 정밀한 정책 조합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서울 전셋값 그리고 월세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서울 전세 가격 지수, 월세 가격 지수 모두 다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10월 15일 대책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에요.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전세 물량 C가 마를 거다. 이런 공포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고요. 전세 대출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전세 대출 그 금액이 줄었죠, 은행에서. 네. 그렇죠.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새 집을 찾아 나섰다가 뭐 더 비싸거나 복잡한 규제 조건에 걸릴 바에는 그냥 기존 전셋집에 머무르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 자체가 동결되면서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거고요. 이 전세 수요 여기에서 더 늘어나면서 대체인 월세까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영향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1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KB부동산이 집계하는 경기도 전세 수급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10월에 치솟았습니다. 100을 초과하면 숫자가 커질수록 계속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154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찾아서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에서 그만큼 경기도 역시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분석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묶이면서 그래도 전세 매물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을 주겠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집에 살던 세입자가 토호제로 이제 B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면 네. 전세 물량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분이 B의 집을 사서 전세를 못 내주고 자기가 직접 거주해야 되니까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B집에 실거주하러 이사를 간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살던 A집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다시 전세 그게 다시 물량으로 전세 물량이 나오니까 나옵니다. 줄어드는 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토호제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문제는 새롭게 발생하는 이제 C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C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판매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판매자의 심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4년 안에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을 팔 기회가 이제 곧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가 4년 계약을 꽉 채워버려서 그 안에 집을 팔 수가 없죠. 지금 갭투자도 안 되니까요. 팔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4년 안에 팔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못 내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안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거나, 근데 이게 사실상 어렵죠.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매각을 위해 빈집으로 남겨두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을 아예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토어제와 규제 강화가 집주인의 매각 행위를 제약할까 봐 두려워서 전세 시장에서 물건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전세 공급을 옥죄는 진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좀 이야기 좀 해보죠. 이게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한 개, 그죠? 한 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1억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에 대해서 복합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제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AI 버블 논란이 얼마 전 있었잖아요.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이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12월 좀 인하, 동결 이렇게 발언을 계속 엇갈리게 하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요동을 쳤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 이런 분석부터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해온 보유자들이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바로 차익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한 물량이 갑작스럽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고요.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최근에 현 시세를 크게 웃돈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 자체가 좀 떨어졌다. 네. 이것도 부담 요인이다라는 해석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4년 주기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온다. 지금이 그 반감기입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코인 값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를 위해서는 반감기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자동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비트코인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새로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때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약 4년에 한 번씩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받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때 공급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처음 설계한 익명의 개발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고정을 해서 코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장치를 넣어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이 채굴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공급량이 떨어지는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풀리는 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희소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반감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이 반감기라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근데 왜 가격이 내려갑니까? 4차 반감기를 지난 2024년 4월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의 역사적 패턴은 이미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과거 사이클 이야기를 드리면 반감기 이후에 약 1년 반 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폭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네. 과거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에 지금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기간이고 어느 시점 또 돌아가면 5차 반감기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다만 반감기 랠리 이후에 명확하게 저점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는 급락이 시작된 건 아니다. 이런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네. 부분이죠. 10만 달러 간다. 아니면 3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는다. 여러 가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저점을 찾아가는 아주 치열한 싸움터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비트코인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이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배상 책임 4천억 원이 영원으로 그야말로 소멸됐고요.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송 처음부터 참여하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온 국민과 함께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하나만 딱 여쭤봐도 될까요? 그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 소송하시면서 기억나는 거. 사건 초기였는데요. 사건이 제기되고 한 2, 3년 후에 한참 변론을 준비할 때 변론 준비하던 변호사들이 전부 모여서 네, 티셔츠를 맞췄습니다. Defend the ROK. ROK.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 티셔츠 다 나눠 입고 네, 승리를 다짐했던 그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거의 독립운동 하듯이 하셨겠는데요, 정말. 퇴근마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론 변호사님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4천억 원을 벌어주셨는데 혹시 작은 인센티브라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오래된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그게 기쁨입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론스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헤지펀드예요. 예. 이 론스타는 미국의 텍사스 석유재벌 그리고 미국의 연기금, 보험사, 금융사들이 폐쇄형으로 만든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이제 말 그대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모아서 어떤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비공개 펀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보통 가치가 좀 저평가된 기업이나 자산을 인수해서 이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그걸 엑시트라고 하는데 이 엑시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론스타 같은 경우는 이 소위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인수한 뒤에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의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주제가 되는 외환은행 인수건이 되겠죠. 자, 신 기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입니다. 그렇죠? 외환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우리가 론스타에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헐값에 팔았다. 우리 거기까지는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론스타 법적 다툼이 있고 난 전과 후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론스타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모펀드가 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인수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부터 계속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있었고 이 2006년 1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이제 매각 추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간들이 넘어가서 론스타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엑시트 계약을 누구랑 체결을 하려고 했냐면은 HSBC, 이 홍콩 상하이 네. 은행과 이제 체결을 하게 됐는데 그게 2007년 9월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5조 9천억 원대 매각 체결이 됐는데 1조 3천억 원인가 사서 5조 9천억 원에 팔고 나가려고 했군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팔 때 제때 못 팔게 됩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이 추가적인 법리 싸움까지 끌고 온 단초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HSBC에 못 팔고 이제 하나금융주주에 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HSBC보다는 뭐 그 값을 못 받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팔고 나간 론스타가 왜 우리 정부에 소송을 한 겁니까? 원래 팔고자 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네. 결국 1년 정도 주가 조작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떨어진 금액도 손해다. 우리 정부 때문이다. 예. 네. 그리고 애초에 HSBC한테 팔려고 했던 것도 못 팔게 된 것이 정부가 안 해줘서였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팔고 나갔으니까 네.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를 다 회수해 보겠다라고 ISDS를 제기한 것입니다. HSBC에 팔려고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제 값을 못 받은 것도 우리 정부 탓이고 예. 그 한참 몇 년 지나서 하나금융주주에 더 싼 값에 파는데 그때 싸게 팔게 된 것도 우리 정부 탓이다. 예.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부터. 그런데 우리 검찰이 들여다본 것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예. 외환카드의 부실을 주가 조작으로 해서 연계하면서 인수한 게 아니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을 하려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때는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의 대주주였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외환카드를 싸게 사야 론스타는 이득이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검찰이 봤을 때 외환카드에서 일부러 자본금 감자설을 흘려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리려고 했다. 여기서 불법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감자설 때문에 주당 6,7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가 당시 2,4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설이 먹힌 거고 이 감자설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이메일이라든가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유죄로 저희가 판결이 나서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그것을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고 나가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결국 2012년에 이 4조 원의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6조 원이나 한국 정부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았다. 이제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에 결정이 나왔어요. 판정이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6조 원 중에 4천억 원은 물어내라 이런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왜 나온 겁니까? HSBC에 대한 매각 실패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요. 하나금융에게 팔려고 할 때 계약을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금융이 너희들은 매각 명령을 받아서 이제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걸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가격을 4천억 정도 다운시켜서 팔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팔은 가격이 인하됐는데 론스타는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에 가격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가격 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다라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6조 원에 4천억 정도 판정이 나왔으면 한 4.6% 정도 인정을 한 건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대파하는 그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구체적인 물증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물증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준 겁니까? 그래서 론스타는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하면서는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하나금융이 나를 속인 거네 라고 해서 하나금융을 상대로 또 소송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금융한테도 졌습니다. 네. 하나금융은 속인 적이 없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적이 없다라고 거기에서 말했는데 그 중재 판정이 마치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4천억 배상 판정이 나오고 우리 정부 안에서나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가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중재재판소가 이런 판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면서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정부가 소송을 해서 취소 판정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제일 충격적인 네. 것은요. 익시드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자기들이 본 증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는 관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분쟁에서 있었던 판정문을 보고 압력이 있었다고 하네.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도 한번 꺼내보지 못한 어떤 다른 제3자의 판정이 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적법 절차 원칙의 위반이죠.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판정문을 제가 2022년에 처음 받아봤을 때 정부 책임의 근거가 뭐야? 라고 뒤지니까 왜냐하면 1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정부 책임의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책임이 있다고 나오니까 찾아봐도 중재에서 나왔던 증거는 없고 다른 데에서 받은 문서에 그런 판단이 있네 하고 네.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취소 신청을 해야 된다. 너무나 절차적인 하자가 중대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신 이유는 이미 판정 결과를 2022년에 판정 결과를 봤을 때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군요. 물론입니다. 물론 너무나 취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확신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걸 근거로 잘 다퉈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는 론스타 측에서는 어떤 식의 반론을 펼쳤나요? 네. 원중재 자체가 워낙 복잡한 사건이었고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 증인도 수십 명이 등장하는 네. 변호사가 평생 겪어보기 힘든 복잡한 사건인데 정부가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도 전에 론스타도 자기들이 패소한 95% 이상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전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받겠다 이거군요. 전부 다시 네. 내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싸움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지게 된 것. 그게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뷰를 봤더니 론스타가 300면짜리 서면을 내면 우리가 600면짜리 서면을 냈는데 그럼 또 론스타가 800면짜리 서면을 냈다. 예. 그걸 정말 증거를 다 빼고 네. 변호사가 쓴 내용만 그렇습니다. 읽기만 해도 되게 벅찼을 정도의 그 정도 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요. 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30명 내지 50명 정도 되는 변호사 팀이 붙었는데요. 다 역할 나눠서 톱니바퀴처럼 착착 잘 돌아갔습니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그러니까 론스타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을 대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혹시 이메일 하나라도 그거 이렇게 좀 가격을 얼마 이상 주지 마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올까 봐 이런 부분 걱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건 시작하자마자 2012년에 사건을 시작하자마자 6개월 정도 저희가 정부와 여러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전부 모았습니다. 전부 모아서 AI가 있었으면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 개인이 전부 비밀 유지 각서를 다 쓰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법리적으로만 따지신 게 아니고 혹시나 새로운 증거를 숨어 있거나 론스타 쪽에서 찾을까 봐 이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시고 취소 소송에 임하신 거네요.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관계자분들이 심지어 구속된 분들도 다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숨긴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불리해질 텐데요. 물론이죠. 특히 국제중재에서는 네. 상대방의 증거도 다 내놔라라는 문서 제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걸 숨겼다가 드러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것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연구를 해서 전략을 짰는데 우리가 정부가 금융위가 개인 담당자도 실무 담당자도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그렇지만 론스타는 언론의 보도 기사에 금융위는 가격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기자들의 기사를 가지고 정부가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증거로 네. 기사를 증거로 많이. 기사는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판정부가 그걸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증거를 가지고 네. 책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ISDS 이 소송은 어디서 법정이 어디서 펼쳐지는 겁니까? 심리를 하는 곳은 워싱턴에 있는 월드뱅크 네. 그 건물에서 심리는 벌어졌는데요. 그게 미국의 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개별 사건마다 중재인들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3명의 재판관이 네. 재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참 이 론스타와의 이 긴 악연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론스타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가로 소송한다기보다는 이 판결이 아닌 이 판결과 상관없이 다시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로만 돌아가게 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재판 과정상 지금에 나온 것들의 증거라든가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지금 이 소송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증거를 갖고 왔을 때는 추가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6조짜리 소송 중에서 네. 2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론스타가 패소했던 95% 부분은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론스타의 청구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던 4천억 부분은 책임 인정했던 부분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증거를 잘못 봤다고 말씀드린 부분, 그럼 그 증거를 빼고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는 새로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그 증거가 없었다면 아마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설령 그 소송을 다시 한다고 해도 승산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ISDS 소송 관련해 지금까지 503건의 판정 중에 취소가 난 건 1.6%, 8건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소송을 이기고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정말 국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이 스타게이트 UA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한 오픈 AI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손잡고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오픈 AI가 전 세계 곳곳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타게이트 UA는 일종의 확장판인 셈이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모든 부분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해 모든 인류가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AI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그룹과 SK그룹도 AI 가속기의 필수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분은 과학기술 예산 증액을 주도하시면서 또 최근에 관련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흔히 과방이라고 하는데 국회 과방위 이정원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방송 앵커 오래 하셨는데 방송 현장에서 정책을 보시는 것과 국회에 오셔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었죠. 국회의원도 기자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고 네. 예산을 통해서 또 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마무리하는 역할까지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하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하면 할수록 막중한 책임감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중에서도 7개 법안을 한꺼번에 대표 네. 발의하셨어요. 네. 그런데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 자율주행차법, 또 여기에 성폭력 처벌법, 위안부 피해자법까지 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혹시 이런 법안들을 뭐랄까 관통하는 핵심 철학 같은 걸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7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여는 법안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하는 네. 보호하는 법안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미래 이야기 중에 이제 곧 예산 심사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네. AI나 우주항공 분야 예산 확대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개 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네. 과방위라고 하는데 방송 쪽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치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싸우시는 건 방송 네. 쪽 법안 때문에 싸우시죠?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오랜 기간 방송기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의 경우에 갈등 사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국민들께 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진 것보다도 저희가 AI라든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젊은 과학자 300명을 추가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예산 300억 원을 증액했었고요.
과학기술 또 인공위성과 관련된 네. 우주항공과 관련된 예산들도 저희가 심사해서 잘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들을 심사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들과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금 이제 예결 위에서 심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의원님이 AI 랜 네. 테스트베드 예산 삭감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초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지국의 AI를 접목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디바이스가 네. 효과적으로 또 끊김이 없이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까는 작업이 이게 AI 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능형 기지국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당초에 124억 원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70억 원 정도로 상당히 거의 뭐 절반 가까이로 깎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특히 중소 벤처 기업들이 디바이스라든지 장비 또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70억 원으로 삭감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 증액을 하는 방안도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데 네. 이걸 왜 이 예산을 깎았답니까? 일단 뭐 하드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U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 돈을 더 집중해서 투입을 한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조금 배제가 된 상태여서 아쉬움이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강조해서 다시 증액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이야기하셨는데 네. 계속 디지털 취약계층 예산 강조하세요. 네, 이건 어떤 걸 맞습니다. 좀 보완할까요? 올해 들어서 해킹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유심을 교체한다거나 네. 아니면 직접 뭐 대리점이나 판매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보상도 잘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농어민들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네. 오신 분들 이분들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소리가 큰 다수에 집중하다 보면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계속 소외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통계를 좀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의 디지털 취약계층이 2020년에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한 2,346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넘는데요. 그렇습니다. 2024년의 경우를 보니까 2,622만 명 정도 수준으로 12% 정도가 네.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취약계층은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 디지털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는 것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입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모르는 분들에게 키오스크를 예를 들면 알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 뭐 어디 식당 가도 다 키오스크로 맞습니다. 주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바코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의 장이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예산도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698억 원의 예산이 279억 원으로 삭감이 됐고요. 네. 중증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방문해서 정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관련 예산도 3년째 동결됐습니다. 네. 23억 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디지털 관련해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AI 관련 국가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AI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AI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모두의 AI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업입니다. 이 모두의 AI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네.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까지 하시던데 5G 통신 품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우리나라에 뭐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2019년 4월 3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언을 했었죠. 3개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고 6년이 지났습니다. 4세대 4G의 LTE보다도 5G의 서비스가 더 훨씬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본관에 저희 6층에 과방위 회의실이 있는데 전체 회의장 그 앞에 복도에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5G로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G가 통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동하고 저희 전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네. 5G가 LTE로 바뀝니다. 4G LTE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건 어떤 문제냐면 기지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네. 과방위 회의장 안에서도 5G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5G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고 4G LTE보다도 더 많은 기지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4G LTE의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110만 곳이 넘는데 5G의 경우에 기지국이 36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G LTE보다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5G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5개 공간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5G가 잘 통하는데 실내라든지 아니면 터널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설치율이 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옥내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을 살펴보니까 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의 경우에는 2.4%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휴대전화를 쓰면서도 5G를 쓰지만 5G가 끊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송수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건 5G가 터져야 할 때 LTE로 돌아가서 바뀌니까. 통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지국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 기지국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의 수도권에 거의 60%의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고 지방은 설치가 더 제대로 안 된 부족하겠군요. 경우들이 더 많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에는 1%, 5G의 기지국 네. 설치율이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2%에 불과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G로 네. 가입을 하고 더 많은 우리가 통신 요금을 내고 있지만 4G LTE로 바뀌어 가지고 LTE의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특히나 것이죠. 지역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그 비중이 높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도 정부는 미흡 지역은 없음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해마다 이제 통신 상태 등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품질 측정을 해보는데 품질 측정을 하는 장소 자체가 일단 차별적입니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물 밖에 5개 단지라든지 원래 그다음에 잘 되는 곳에서만 그렇죠. 측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품질 측정을 하니 그런 데에서는 품질 미흡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지하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아예 품질 측정 자체를 안 하니까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이 접속 미흡 지역이라고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2023년에 18.9%, 그리고 2024년에는 13.5%밖에 네. 접속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적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통신 취약 지역 네. 이런 쪽은 아예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5G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방위 현안뿐만 아니고 지역구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광진구 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주민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민분들이 뭐 어려워하십니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네. 어려워서 제발 우리 좀 살게 해달라라고 많이 하소연을 하십니다만 많은 민원들 저희가 이제
민원을 받거나 또 현장에 가서 말씀들을 듣다 보면 제일 많은 한 90% 가까운 민원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요구입니다. 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축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안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의 주거 환경과 현재 2025년, 6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나치게 이루어져서 계속 60년 이상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현장에서 들어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도에 비가 막 이렇게 네. 들어오거나 바람으로 인한 피해들이 있으니까 복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하거나 때로는 방이 있으면 그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무단 증축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물의 안정성에 크게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 건축물로 지정하고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평생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1980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해준 적은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신고하고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양성화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2011년이 마지막이었고 14년 동안 한 차례도 양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되면 건축주, 그 집 주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혀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해 국회에 들어가서 네.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한 9분 정도 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단순히 양성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1960년대에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로 일관되어 있는 건축법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잘못된 먹이사슬 공사업체들이라든지 또 뭐 공인중개사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네.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 있고 건축물 네. 대장할 때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건물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는 이런 잘못된 먹이사슬이 있고 또 이런 위반 건축물을 찾아내 가지고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세 가지 축으로 함께 진행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신속 추진 과제로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바가 있어서 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눈물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위반 건축물 네. 세입자들이나 건축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건 네. 광진구 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 특히 이건 뭐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짝 고친 것 때문에 피해보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네. 따져보면 공식 확인된 것만 한 14만 8천 동 정도가 되고요. 저희 광진구의 경우에 한 6,300동 정도가 됩니다. 네.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건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내면 네. 건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진단을 하고 양성화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평생 내야 됩니다. 평생.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7개 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중에서 또 미래산업 관련 법안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 물론이고 또 오늘 특별히 강조하신 통합 품질 우리 국민들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 품질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이정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00년도 전에 국채보상운동 벌였을 때 그때 일본이 빌려준 돈이 그때 돈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자본이 부족해서 외환은행, 제1은행, 한미은행 줄줄이 외국 자본에 팔았죠. 그런데 올 3분기에 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2조 8천억 달러, 4,100조가 넘습니다.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한국 경제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